안녕하세요. 네. 강의 계획수 잠깐 볼게요. 강의 계획수는 이제 22회고, 작년도에도 22회 똑같았어요. 횟수 22회는 객관식 이순환, 객관식 문제집 정리하는 거, 이건 똑같아요. 횟수는 똑같아. 강의 교재는, 이제 우리 객관식 교재 그거 하고, 이거 심판 교재예요. 그거 하고, 요 판례집, 또 병행을 할 거예요. 판례집은 이제 예비순환, 그러니까 일순환 따라오신 분은 같이 그냥 끌고 가는 거고, 혹시 없으신 분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각각 이제 공부량이 다르니까 요 객관식하고 요 판례집하고 민법 조문 요 세 가지만 보면은 객관식 보는 데는 지장 없어요. 객관식 따라 보는 데 지장 없다고. 이제 문제는 주관식이죠. 왜냐하면 민법이라는 과목이 이제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에도 같이 공통된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민법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면 주관식 공부할 때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민법이 안 돼 있으면 법무사는 포기해야 돼. 법무사는 민법이 거의 70% 차지해요. 70% 차지하기 때문에 민법이 안 돼 있으면 붙을 수가 없어요. 붙을 수가 없는 시험이야. 근데 민법이 객관식 공부할 때 충실히 따라 붙어주면은 주관식 공부할 때 수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객관식을 이제 붙으셔야지 이제 주관식 공부할 자격이 주어지니까 지금 이 객관식 요거 하면 충분히 붙는다고요. 객관식 붙는 지장 없다고. 요 객관식 문제집하고 판례집하고 조문 따라가시면 40문제잖아요, 민법이. 40문제 30개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능력이에요. 30개에서 좀 빠질 수도 있고 30개에서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30개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예비선을 이렇게 일선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와 주시면은 객관식 분대 지정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 안 한다 이 소리예요. 자, 이 강의 횟수 그래서 교재는 이제 객관식 교재하고 판례집 15년 판례집은 여기 마지막 삼순환 때도 가져갈 거예요. 삼순환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이게 객관식 고득점의 필수 요건이에요. 판례집은 추가 프린트는 오늘 나간 자료에 이제 추가 프린트하고 민법 일부 개정 있는데 민법 일부 개정한 건 특별한 건 아니고 법인 분사무소 관련된 등기 있죠? 요게 이제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민법이 25년 요게 이제 1월 3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하나 더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볼게요. 자료 보시면 일순환 때도 나간 자료인데 지금 이제 객관식이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1순환 때 자료가 이거 나간 자료인데 2순환 때 혹시 못 받으신 분 1순환 때 못 받으신 분 있을까 봐 이게 드린 건데 이게 굵직한 건 두 개인데 하나는 분사무소 관련 게 폐지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분사무소에서 등기한다 이런 말 나오면 대가시 다 틀린 거예요. 분사무소 등기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데 이제 관련 파트 할 때 또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피상수인의 직계 존속이 이제 상속권 상실에 관한 제도예요. 근데 요거는 내년 시험 준비,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죠. 내년이 아니지 벌써. 올해 이제 시험 보는 사람은 준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2026년 1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권 상실하는 제도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만 하시는 얘기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분사무소 관련된 게 근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제가 좀 약한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죠. 확인만 해볼게요. 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이제 개정 이유는 각자 보시고 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50조, 51조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50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 내에 분사무소 소재와 설치 연회를 등기한다. 종전에 어떻게 됐었냐면 이게 분사무소에서 설치 등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사무소에만 등기가 된다는 얘기야. 설치 등기와 관련해서. 또 사무소 이전도 사무소 이전이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 주사무소가 이제 상법은 본전 소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주사무소 소재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을 등기된다. 자, 종전 소재지, 새 소재지 다 등기된다는 뜻이야. 그 대신 분사무소 관련 등기는 안 하는 거죠.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 관련해서. 또 법인이 요게 이제 혹시 요게 틀리게 하면 요게 틀릴 가능성이 있어.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을 기재된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게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을. 자, 종전 소재지에서 그러니까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한다는 얘기고 분사무소에서 등기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종전은 분사무소에서 등기했었다고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게 된다면 51조 2항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좀 보시면 되죠. 그 나머지 뒤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 피상속인의 그 직계 존속 상속권 상실 제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구하라 씨 사건인가? 그거 관련돼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구하라 씨가 사망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는데 그분이 단독 상속받는 그런 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인의 법감증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양육도 안 한 자가 상속권을 받게 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논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시험 관련해서는 25년 대비한 시험 관련해서는 뭐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이제 시행일이 그 3페이지 가보시면 부칙에 보시면 26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올해 시험 보는 사람은. 내년 시험 보는 사람이 이제 내년에 준비하는 사람만 그게 이제 보셔야죠. 내년 준비하는 시험 보셔야죠. 자, 올해 시험 보는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분사무소 관련된 게만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서 이제 또 하나 가행 계획서로 이제 보시면 법 개정된 것만 잠깐 말씀드렸어요. 법 개정된 것은 그 순환 따라오신 분은 자료가 이미 나간 자니까 안 보셔 뭐 추가로 안 보셔도 돼요. 혹시 이순환 때 새로 오신 분 있을까봐 그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 자료는 우리 그 판례집에 이제 그 이후 나온 판례들이에요. 우리 판례집 있죠? 부교재로서 판례집 그 이후 추가된 판례, 추가한 판례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한 판례에서 꽤 우리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같이 이제 확인하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꼭 가지고 다니시고, 가지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횟수는 이제 우리 22회 정도로 지금 잡혀 있어요. 22회로. 거기 민법에 관한 어떤 주제들이 좀 설정되어 있긴 한데, 이게 우리 그 객관식 교재가 페이지 수가 총 968페이지인가? 그 정도 돼요. 네. 964페이지네요. 924페이지 되는데, 이게 22회로 쪼개보면은 하루에 44페이지 정도 나가면 이게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44페이지 정도 나가면은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예비순환, 자꾸 내가 예비순환이래. 2차가 예비순환이지. 1차는 예비순환 없고 1순환이지. 1순환 때 이제 수업을 따라오셨으면 뭐 빨리빨리 커버가 될 거예요. 쫓아오셨는데 뭐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에 44페이지 나간다. 그 뒤에 목차하고는 비슷해요. 뭐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얼추 그게 맞춰갖고 목차를 짠 거거든요. 얼추 그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44페이지 나간다. 그리고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그러니까 저녁이고 토요일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녁은 널널한 거야. 오전반도 토요일 없나? 오전반도 토요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대신 이제 뭐 상등 이런 걸 막 하죠, 같이. 예, 상등 그런 걸 하죠. 작년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상등 같은 경우는 토요일인가 일요일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그 대신 이제 물론 빡시겠죠. 직장인들이 주로 여기 저녁반 수업이기 때문에 좀 빡센데 왜냐하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어차피 토요일은 뭐 상등하면 나와서 공부하시겠지만 일요일도 휴일을 반납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복습할 시간이 직장 시험 따로 없어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자, 근데 직장 다니신 분이 객관식은 잘 합격해. 객관식은 웬만하면 합격하더라고요. 근데 주관식을 좀 매우 못 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관식은 써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가동해야 된다. 풀가동해. 근데 객관식은 이 객관식 잘 찍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은 객관식은 웬만하면 붙더라고요. 따라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객관식 붙으면 좀 직장 다니다가 시험 한 몇 개월 남겨놓고 잠깐 뭐 중단해요. 아니면 이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올인하시더라고요. 어렵게 공부하시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도 붙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붙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얼마나 노력이 이제 배가 돼야죠. 돈도 벌면서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진도를 일단 나갈게요.
진도는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3페이지죠. 민법 총칙부터 교재는 진도로 나갈게요. 3페이지 보시면 이제 관습법과 관습 옳은 것은 자 이게 우리 객관식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일단 기출문제를 보통 싫어요. 그러면서 기출문제 싫으면서 기출문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약간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변형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고 또 심판례를 또 추가시켜서 만들기도 해요. 심판례 최근 심판례도 웬만한 건 반영시켰어요. 기출문제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뺐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지엽적인 건 뺐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난이도가 낮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꽤 눈이 있고 너무 쉬운 건 또 빼버렸기 때문에 쉬운 건 뭐 누가 다 맞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3페이지 보시면 이게 변리사 기출 문제인데 물론 답지문은 옳은 것은 1번 지문이에요. 근데 1번 지문이 가끔 답지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들러리 지문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답지문하고 들러리 지문을 아시겠죠? 들러리 지문은 답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하는 거예요. 들러리 지문. 그래서 이 1번이 좀 약간 오래된 판례긴 한데 이거 가끔 물어본다는 얘기야. 자, 먼저 지문 확인해 보면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볼 수 없다. 결론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하단도 한번 가볼게요. 해설 부분.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도 아니고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공용수는 우리 민법의 조문에 가면 235조에 있어요. 자, 그 공용수에 온천수는 공용수도 아니고 생활상 필요한 용수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말 뜻이. 자, 다른 지문도 왜 틀렸는지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어떤 구별적인 내용들이에요. 관습법하고 관습의 가장 큰 특징 차이점은 뭐예요? 둘 다 관행은 있어요. 사회적 관행은 있어요. 다만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얻어요. 하지만 관습은 법적 확신을 이루지 못한 거다. 또 하나 이제 시험에 잘 물어본 게 뭐냐면 관습법은 민법에 보면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것도 이제 1조인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법률이 있으면 법률이 우선이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이렇단 말이야. 어쨌든 관습법이 법에 준하는 효력이에요. 자,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이긴 해. 관습법이 그럼 법을 변경하는 효력이 있나? 변경하는 효력은 없어요. 보충적 효력이라고 봐요. 보충적 효력을 보라고. 1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습법이 민법에서 보면 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어때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요? 당사자가 법이 있는가를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제시해주면 소송 형태로다가. 그럼 법원은 법률을 적용시켜서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즉,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판단을 내준다. 그래서 로마법에 법원이 이런 법원이 있어요. 너는 사실을 말하라. 그럼 내가 너한테 법을 주리라. 이런 법원이 있다 그래요. 그 말은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을 판단해서 찾아서 확인해서 내려주는 것이지 당사자가 법을 일일이 찾아내는 게 아니다.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 관습법도 법에 준하는 효력이기 때문에 관습법을 당사자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찾아내서 판단을 내려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큰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아요. 1번에 2번 지문 왜 틀렸는지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틀린 지문이 다른 문제에서 다음 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1번에 2번 지문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한다? 그거 틀렸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확정. 틀렸죠? 관습법이 그래요.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공동선조, 그러니까 종중에 관한 어떤 개념쟁이 같은 건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에 구성된다. 이게 잘못하면 착각해서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문맥 속에 그냥 묻혀버린다고. 미성년자 그분이 틀린 거예요. 성년이 돼야 돼. 성년이면 누구나 남녀 구별 없이 성별 구별 없이 이런 표현인 거죠. 자, 미성년자는 종중 구성은 안 돼요. 성년자여야 되고 또 남자만이 아니라 남녀 구별 없이 이런 것들이죠. 5번 질문도 가볼게요. 관습법은 사회생활 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를 인하여 그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서 전체 법 질서, 이 키워드죠. 전체 법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해설지 참고해 보시고. 자, 뒤에 해설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자기가 지문을 읽었는데 맞췄어요. 그럼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본다면 볼드체 밑줄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내용을 봐야죠. 이런 뜻인 거지. 2번으로 가보시면 1번을 맞췄다면 1번을 공부해 왔다면 맞추지 못했더라도 공부해 왔다면 2번은 풀린다. 이런 얘기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지문이고 3번은 뭐라 되냐?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입증한다. 틀렸죠? 사실 그게 이제 관습에 관한 얘기인 거지 관습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자, 나머지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4번 지문만 가볼게요. 관습법은 성무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관습법이 그 법과 대등한 효력이냐? 아니에요? 아니면 법을 변경한 효력이 있냐? 없어요? 보충적 효력이다. 1조 기준으로 보면 된다. 1조 기준으로. 자, 뒷페이지 6페이지 가볼게요. 권리행사 의무의 이행. 이 권리행사 의무행은 조문 먼저 확인해 보면 2조죠. 2조가 신의성질에 관련된 타이틀로서 뭐라고 되어 있냐? 1항 권리행사와 의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성실 원칙이죠 한마디로.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와 관련된 이제 조문인데 이 1번 문제는 작년 그 법원 서기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작년판보다 이제 달라진 거죠. 작년판에서는 추가돼서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왜 변형이냐? 법원 서기보 문제는 지문이 4개. 그러니까 우리 법문사 하시면 5개 지문이잖아요. 법원 응시도 5개 지문이에요. 근데 법원 서기보, 이 서기보가 9급을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9급. 그 다음에 법원 승진, 우리 이제 보면은 기출 문제 있어요. 법원 서기보하고 법원 승진은 지문이 4개예요. 4개에서 하나 추가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1번에 2번 지문이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지문부터 가볼게요. 공로가 뭐냐면 공공도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공로. 즉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이걸 공로라 그래요. 즉 7페이지 해설 부분 판결로지 2번 첫 줄에 있다. 7페이지 2번 판결로지 2번 첫 줄. 사실 판결로지 2번이 밑줄 작업이 원래 돼 있었는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좀 사라진 것 같아. 좀 이따 좀 설명드릴게. 7페이지, 그러니까 밑줄 볼리체가 있어야 된다고 원래는. 내가 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 편집 과정이 좀 사라졌다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7페이지 판결지 2번에 이제 보면, 그 첫 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이게 공로라고요, 공로. 자, 공로가 됐다면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1번 지문 가볼게요.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을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이다. 그래. 왜냐하면 공로가 됐다면 소유권의 제한이 인정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소유자의 소유권이 제한된다. 이런 뜻이에요. 공로가 됐다면. 어떤 경위로 공로가 됐다면. 자, 그러면서 이제 1번에 2번 지문이 틀린 부분인데 위 1의 경우, 즉 공로가 된 경우 이런 얘기죠.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공로로 제공된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공로가 됐다면 그 공로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이든 또는 지상에 있는 부분이든 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우측에 7페이지를 가보시면 7페이지. 자, 판결의지 1번에 이제 판결의지 1번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1번, 2번, 4번 지문하고 연계되는 건데 판결의지 1번이면 이제 권리 남용.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판결의지 2번 있죠. 7페이지 상단에 있는 해설 부분. 자, 금방 읽은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이 된다. 거기까지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일단 소유권이 제한되는데 제한된 도로와 관련된 어떤 철거, 인도 청구 이런 걸 구하면 권리 남용이다. 그리고 그러한 법리는 끄트머리 2줄 정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옆으로 볼게요. 거기도 밑줄을 적어보세요. 쳐보세요. 그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정도 권리 남용이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번에 3번 지문도 가볼게요. 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 보통 이게 이제 계속적 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지가 보통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신의칙으로서도 보통 이제 그러니까 해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도 일반 보증 경우에서도 보증인의 책임 제한은 신의칙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있는지 그렇다. 원래 특정 채무를 보증했으면 그 보증의 책임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인 거예요. 하지만 보증인의 책임 제한도 역시 신의칙으로 계속적 보증뿐만 아니라 계속적 보증인이 보증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해지 등이잖아요. 그런 법리가 특정 채무를 보증한 자, 그 보증 책임도 여기 신의칙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보증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냐? 그렇다. 이게 가끔 시험에 물어봐요. 이게 답지문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면서 보증의 책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 1번의 4번 질문은 이제 권리 남용과 관련된 개념 정의죠. 4번 질문 우측에 7페이지 상단 그 볼드체 언저리 부분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질문, 4번 질문 같이 확인해 볼게.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이다. 그 주관 요건은 정당의를 결여한 권리 행사를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에 추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답지문은 잘 안 물어보고 이게 들러리 지문을 이렇게 물어봐요. 시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여겨 몇 번 받으면 앞부분 보고 빨리 문제 우리 지문이 길잖아요. 객관식 이제 푸는 요령이 많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기가 터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앞부분 틀리는 부분을 중간에서 잘 안 바꿔요. 중간에서 틀리게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예외적이에요. 거의 없어요. 뒷부분에서 좀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 딱 보고 이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 지문이구나. 이게 판단이 되고 끝둥이 봐서 틀린 부분이 있는 건지 이렇게 찾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빨리 문제 풀면서 그 요령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교재를 많이 본다고 해서 잘 나오지 않아요. 문제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문제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 대신 객관식만 문제 좀 보면 안 되냐? 안 돼. 그 부분은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객관식으로 단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서 이 교재와 객관식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서로 크로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은 2차 시험도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자, 1번에 5번 지문도 가볼게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 투자수익보장약정이죠.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 제하여 체결된 경우 투자신탁회사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래 이게 이제 신의성실 원칙, 파생 원칙으로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금반의 원칙이라고 그런 걸 배워요. 선행위와 모순된 행위 금지 원칙이죠.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에요. 보통 이제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금반언. 그러니까 먼저 말한 것에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면 금지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원칙이에요. 선행위와 모순된 행위는 금지돼요. 이게 원칙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상거주 임차인이 자기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무상거주 임차인이다라고 그 은행 그 담당 실사 나온 자한테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에서 그런 행사 안 하겠다. 이렇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주인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보통 하는 거죠. 주인이 담보를 제공을 많이 받으려고 임차인한테 부탁하는 거지. 좀 나 좀 봐줘. 내가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준 다음에 나중에 내가 임차인으로서 권리행사 하겠다. 배당 요구하겠다. 대항력 주장하겠다. 하면 되냐 이 소리야. 안 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선행행위와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런 얘기죠. 신의성지 8대 원칙으로서 근반 원칙에 반한다는 얘기죠. 합법성의 근반 원칙이 신의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라기보다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을 체결해 놓고 그 체결한 자가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서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즉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만약에 법정 동의를 받지 않으면 5조죠. 민법 5조지.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내지는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법정 동의 취소하거나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기가 법률 규정 5조에 반하는 어떤 그 법률을 해놓고 나 이거 5조에 위반이니까 취소하겠다라고 할 수 있냐 이 소리야. 된다 이 소리야. 원래는 선행위와 무슨 행위 때문에 안 되지만 자 근반 원칙보다 합법성 원칙이 강조된 경우, 즉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을 스스로 체결한 자라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행위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조 위반된 미성년자가 5조 위반으로 취소하겠다 해도 되냐? 된다. 그렇듯이 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요 강행법이 위반된 법률행위인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그 고객한테 미리 이렇게 투자 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을 해놓고 이거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무효인 법률은 취소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가끔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우측의 해설단 좀 참고해서 봐주시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옳지 않은 것은 요게 이제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이 제가 최신 판례로 추가시킨 거예요. 3번 지문, 4번 지문이 그 해설지 보시면 이제 최신 판례를 추가시킨 거예요. 자, 먼저 이제 3번 지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자,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고쳐주셔야 돼. 않았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뒤에서 우리 배울 건데, 갑소유 목적물을, 을한테 처분한다. X부동산을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부동산에 A라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만일 그럴 때 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다. 매매할 때 요게 이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죠. 근데 이 매매에서 이 갑하고 을이 이제 이런 약정을 하는 거야. 매매 대금이 만약에 3억인데 3억에서 1억 요게 저당권이 1억이라면 1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기로 약정. 이 약정된 의미가 즉 매매 대금에서 그 대상 부동산에 설정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하는 약정이 면책적 채무일 수도 있고 이행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지위가. 그렇죠? 면책 채무일 수도 있고 이행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공제한 약정은 이행인수를 보는데 면책 채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승낙이 있었다면은. 승낙이 없었다면 물론 이행인수죠. 즉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이행인수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을은 A한테 채무자가 아니에요. 즉 갑이 여전히 A한테 채무자죠. 면책 채무 인수가 돼야지 A가 채무자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임차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 임대차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임차 보증금이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임차권이 설정된 문산을 을이 매도한다. 그럴 때 매매 대금이 3억인데 3억에서 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다.
자, 요게 이행인수인지 면책채무인수인지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면책채무일 수도 있고 이행일 수도 있어요. 대항력을 가졌다면 그러면 면책채무인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항력이 없다면 이행인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 사람이 면책채무인수가 된다면 을이 보증금을 부담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행인수가 된다면 을은 보증금 부담할 의무가 없어요. A는 갑한테만 보증금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정을 요 임차권 설립 부동산 관련해서 을이 있었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공인중개사 설명을 안 해준 거야. 자, 공인중개사는 이런 얘기를 해. 이 판례에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사실행위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 그 당사자한테. 자, 이와 같은 이행인수인지 면책채무인수에 관한 문제는 법률 문제다. 법률 문제는 변호사가 담당하는, 물론 변호사를 꼭 집어서 얘기해. 법무사도 마찬가지인데 법무사 내지는 변호사가 해야 한다. 물론 이 판에는 변호사를 꼭 집어서 얘기한다. 법무사 얘기는 안 해.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무사도 법률 전문가라고 보셔야 돼. 근데 공인중개사는 대신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런 걸 설명 안 했다면 그 신의치 위반이냐 이 소리냐. 중개 목적물 설명 의무가 신의치 위반이냐. 아니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중개사한테 책임 물을 수 있냐. 없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이걸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어도 이 법원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보면 낮게 보는 거야, 낮게.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사실행위만 하라냐. 중개행위니까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가 들으면 발끈한 얘기인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판례는. 자, 어쨌든 이 공인중개행위와 관련해서는 중개사는 사실행위만 중개하는 것이지 법률적 조언해줄 의무는 없다 이런 얘기야. 특히 이런 거. 면책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는 법률 전문가만이 알 수 있다. 상담해줄 의무가 있는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랬길 바래요. 그 신의치 위반 아니다. 이런 얘기 제 말은. 자, 또 하나 이제 4번 지문이 최신 판례에 이제 넣은 거니까 그럼 먼저 가볼게요. 그 8페이지에 있는 4번 지문. 요것도 최신 판례야. 이게 이제 이 최신 판례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답지문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옳은 지문이든 틀린 지문이든 답지문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자, 이 잘못하면 틀리기 쉬워요. 이거 보면은 어려운 거 아닌데 안 보면 틀린다고.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인 등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근데 약관 조항이 그러니까 왜 약관 해석에 관한 그 법칙들이 있잖아요.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뭐 공정하게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중에 특히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는 그 약간 그 조항이 여러 개로 해석될 때 말하는 거야. 여러 개 해석될 때. 그럴 때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줘야지. 근데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한다. 일의라는 게 뭐야? 하나의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유리하게 해석되는 원칙, 이런 게 적용할 필요가 없지. 그거 바로 그대로 해석되니까. 이게 살짝 틀리게 물어볼 수 있어.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든 일의적으로 해석되든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해다. 그럴듯해. 그럴 때 틀린다고. 틀리기 쉽다고. 일의적으로 해석될 때는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조항이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추가 프린트를 한번 가봐요. 2개 정도 판례가 이게 추가 프린트에 있어요. 추가 프린트. 추가 프린트인 것도 내가 객관식 문제에 넣은 게 있어요. 자, 추가 프린트 2페이지 하단. 추가 프린트 2페이지 하단.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객관식에서. 물어보기 좋다고. 안 보면 틀려. 틀리게 물어볼 수 있다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걸치는 판례 있죠? 그게 지금 이 판례고. 하나 더 있어요. 16페이지 가보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 중하단에 있는 거. 16페이지 중하단. 참고로 보시고 같이 보시면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 추가 프린트 따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제가 체크할 때 한번 딱 보고서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하면 돼. 시간 줄여드리는 거야. 16페이지 중하단. 관련 판례다.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내용이다. 이런 얘기야. 자,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이렇게 체크됐다면.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 다른 지문도 한번 가볼게요. 7페이지에 2번에 1번 지문.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한 거죠? 임차인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거. 그리고 나서 임차인으로서 권리 정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금방 넣치기 바란다.
신의성시 원칙에 반한다. 선행이야 무슨 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8페이지 가보시면 2번 지문이죠. 자, 2번 지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런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죠. 자, 말을 바꿔볼게.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했다. 그럼 본인지에서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어요? 자,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했다는 얘기가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마음대로 파는 거야. 대리권도 없이. 무권 대리죠.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무권 대리인이 죽었다고. 그럼 아버지가 권리자가 상속하는 거죠. 본인이 상속하는 거죠. 그럼 본인 아버지 지위에서 아들이 한 행위를 거절할 수 있냐?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본인 지위에서 거절할 수 있다. 어렵지 않지? 자, 이건 반대야, 근데. 2번 지문은 반대야.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 부동산을 팔았어. 대리권도 없이. 마음대로 팔았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거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 지위에서 상대방한테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나눠봐야 돼.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거절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악이면 거절할 수 있어요. 난 다시 이해됐죠? 아들이 아버지 땅 부동산을 팔았다고. 무권 대리잖아. 동의 없었으니까. 대리 없이 교육권 없이 팔았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게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파는 거야. 근데 대리권 없어. 무권 대리야. 이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팔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 아직 등기 안 해줬는데. 근데 아버지 지위를 제가 상속받은 거잖아요.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거절할 수 있냐 이 소리야. 안 된다 이 소리야.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무권 대리인이 어차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지위에서 거절하면 금반원칙에 반한다. 신의치기반이다. 이렇게 보신다 이 소리야. 물론 상대방이 악이면. 악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무권 대리와 법률을 따진 상대방은 그거자가 무권 사실을 알았어 이미.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 안 진다 이런 얘기지. 책임 안 지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랬길 바래요. 잘 물어봐. 자, 그것을 뭘로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봐. A가 아들인 B 소유 부동산을 이건 이제 반대네. 그 대신 마찬가지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상속한 거야. 아버지가 아들 땅을 마음대로 파는 거야. 대리권 없이. 똑같지 법리? 자, A가 아들인 B 소유 부동산을 B의 대리인 것처럼 행사함. 대리인이 아니란 얘기야. 무권 대리인 얘기야. 선이 무과실인 C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B가 본인이 사망했다는 얘기지? 그럼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A, B, 아들, 아버지 땅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돼야 돼, 적응이. 예, 훈련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 지식만 알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그려야지. 누가 본인이고 누가 아들인지 딱 안 하다으면.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눈치를 챈다고. 빨리빨리 눈치를 챈다고. 자, 5번 지문도 가볼게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 피상속의 상속을 상속 포기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상속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상속 포기 안 된다 이 소리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상속이 된 다음에 상속 포기는 돼. 근데 지금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어. 생존시야. 근데 자기 상속인도 아닌데 상속 포기 돼? 안 돼. 그러니까 상속 포기하고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 없어요? 상속 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말이 그 말이야. 돌아가신 다음에 절차에 따라 포기해야지. 이런 뜻이야. 그런 거 아닌 이상 상속 포기 효력 없다는 얘기야.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하는 것이 권리남용, 신의치기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포기한 적 없으니까. 포기를 인정해 준 적이 없으니까. 이런 뜻이죠. 어렵지 않아? 읽어보면.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상속권도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권이 있는 거야. 근데 미리 포기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 법무사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장남이 이제 찾아와 그래.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거 상속 받고 싶은데 우리 작은 아들 있고 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미리 얘네들이 권리 행사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미리 포기 서류 작성해주면 안 될까요? 없어. 소용없어 그거 박성해봤자. 여기 얘기야. 이 얘기. 자, 9페이지 3번 가볼게요. 신의칙 옳지 않은 것은 자, 답부터 먼저 가보시면 옳지 않은 것
4번 지문이죠. 4번 지문.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 인락조서에요. 명의신탁된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락조서 성립이 명수탁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렇게 말을 바꿔주시고 이건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요. 명신탁과 신탁자, 이자가 명신탁으로 보여져요. 신탁자, 물론 명신탁자. 지금 제가 아는 신탁자 수탁자는 다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 다 명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탁, 물론 명신탁자가 신탁법에서 신탁도 있어요. 신탁자도 있어요. 근데 그 공부 안 한다고 우리는. 명신탁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탁자는 다 명신탁자, 수탁자는 다 명수탁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앞으로 하는 얘기 다 마찬가지예요. 명의 신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가 있죠. 이 명의탁정이 무효일 수 있어요. 그럼 무효인데 이 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거 있으면 이 등기 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소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어요. 그럼 이 등기 해갔어요. 그러니까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해간 제3자죠. 이 보호 받나? 보호 받아요. 즉 실명법 4조 3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 소위 말하는 부동산 실명법의 4조 3항에 보면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약정 무효 등기 무효가 돼서 하더라도 그로부터 사잡은 제3자 선악 불문하고 권리를 하지 못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선악 불문하고야. 단 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가담. 이 사람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여기 적극가담 얘기 나오잖아. 적극가담이라면 그럼 보호받지 못한다. 요거 등기 보호받지 못한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제3자가 명수탁자로부터 인락조서에 의해서 인락조서 이건 민사성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인락조서 판결에 주라는 효력 있죠? 인락조서에서 등기해 갔어. 그래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도 보호받지 못한다. 인락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판결도 이와 같은 이 무효인 경우에 관련된 그러면 이게 권리 남용이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이 권리 남용으로 이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권리 남용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락조에서 등기가 했으면 소유자에서 권리를 사는 거야. 신탁자에 대해서. 그러면 보호해주냐? 보호 안 해준다는 얘기야. 다시 수탁자로부터 등기한 자 4조 3항에서 보호받는다고 악이어도 보호를 받아. 다만 적극가담 악이라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 소리야. 이중매매 법리에 따라서. 특히 이자가 인락조서로 등기한 사례 판례야. 그래도 보호받지 못한다. 인락조서에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소유자임을 기해서 신탁자가 목적을 점유하고 있어요. 인도청구, 부담부 청구할 생각 못한다 이런 얘기야. 인락조서에서 판결받았는데 그럼 판결받았으면 보호받는 거 아니야? 기판되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권리남용으로 이 사람의 권리를 인정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남용으로 접근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권리남용이다. 5번 지문도 가볼게요. 5번 지문도 최신 판례 지문 옮겨온 거예요. 우리 다 교재에 있어요.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시인 측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이념, 시인 측과 같은 일반 원칙에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답지문으로 체크하기 좀 부담스럽고 들러리 지문을 내세운 거예요. 시간 뺏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최신 판례 있어요. 추가 프린트가 아니고 그 판례집을 가보시면 여기 이제 페이지를 내가 아마 그게 판례집 357페이지 가보시면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확인하고 그냥 연계시켜서 보시라는 얘기야. 판례집 357페이지 중간에 가보시면 이 관련 판례가 있어요. 최신 판례. 옮겨온 지문이라는 거야. 이게 생뚱맞게 나온 지문이 아니고 이제 문제 편집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 최신 판례 넣었다는 얘기. 들러리 지문을 하나. 그렇지만 이게 들러리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시간 뺏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사적 잔치가 이 민법의 대원칙이잖아요. 근데 신식이라는 원칙으로 제한 맘대로 하면 되겠냐 이 소리야. 신식으로. 신중해야 된다. 사적 잔치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원칙이잖아요. 원칙. 신식은 예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는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2페이지 가볼게요.
미성자 행위 능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번에 이제 다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요건 먼저 한번 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민법 정리 기본 교재 1수년 때 공부할 때도 이제 판례를 꼭 이거 설명하고 가는 판례인데, 신용카드 발행인. 시험에 잘 물어봐요. 객관식으로. 신용카드 회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용카드 발행인. 신용카드 회사. 신용카드 회사.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회원. 신용카드 회원이죠. 근데 신용카드 회원이 미성년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거예요. 미성년자. 어찌된 영무인지 일이 됐다는 얘기. 사실 이거 계약할 때 이게 쉽지 않을 건데 미성년자 연령 확인하고 다 할 텐데 어찌됐든 이게 계약이 체결된 사례예요. 사례됐는데 신용카드 이용 계약.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했겠죠? 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어요. 이자가 가맹점, 노트북 가맹점, 컴퓨터 노트북 가맹점, 노트북 가맹점에 가서 카드 가맹점에 가서 카드를 사용했어요. 카드 사용. 카드 사용하고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노트북 구입. 그러면 이제 카드 전표를 발행한 회사한테 보내겠죠? 그러면 카드 대금이 이렇게 지급되겠죠? 자. 근데 이후 이런 이제 구입하고 카드 대금하고 다 끝났어. 노트북 가져갔겠지? 근데 이 나중에 이 미성년 측에서 이 미성년 카드 이용액을 취소했어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겠지. 동의 안 받았다고 하면서 취소하겠지. 신용카드 이용액을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이용계약 취소죠. 자, 이때 취소했다는 효과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물론 법률행위 이용계약 취소니까 부당이득 반환 법리죠. 자, 부당이득 누구한테 물건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지, 금전으로 부당이득 청구할지 이런 걸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발행인이 서로 이제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만 남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카드 발행인이 신용카드 회원한테 뭐 신용카드 미성년자가 부당이득한 게 있으면 내놔라 할 거 아니야. 이럴 때 내놔라는 게 뭐냐? 답부터 말하면 금전 부당이다. 카드 노트북 상당 대금 부당이득이다. 노트북 자체가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 신용카드 이용계획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요 노트북 구입한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 유효예요. 여기 시험에 요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거 유효야. 이게 취소가 돼도 이거 유효라고. 또 이거 유효예요. 다만 취소되는 건 뭐야? 여기만 취소되는 거예요. 효과가. 그에 따른 두 사람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만 남는 거라고. 다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카드 산 매매 행위까지 무효 아니고 카드 대금 지급한 것까지 무효 아니다 이 소리야. 이거 다 이쪽은 다 유효예요. 문제는 두 사람 사이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가 해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만 남는데 이 부당이득 내용이 금전이다. 금전. 노트북 상당 금전 부당이다. 카드 대금 지급한 상당 부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입증 책임의 차이가 있어요. 금전은 현존함이 추정돼요. 현존함이 추정되니까 미성년 측에서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해야 돼.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해야 돼. 물건은 노트북을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면 물건은 현존함이 추정되질 않아요. 현존함이 추정되지 않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측에서 현존한다고 입증해야 돼. 자, 나는 뭔 소리인지 헷갈리겠다. 하나만 외운다. 금전 이게 나올 테니까 금전. 금전은 현존함이 추정된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748조예요. 748조는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한 반환,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반환인데 미성년자가 반환하는 금전 관련해서는 141조 단서가 우선 적용이야. 748조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선이든 악이든 현존이익한 데서 반환이야. 근데 금전은 현존함이 추정된다고. 따라서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된다. 이해됐죠? 141조 단서가 748조 그 2항보다 더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 놈의 악의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반환해야 돼. 반환 범위가 넘어. 반환 범위가 이렇게 많아. 근데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 악의자도
현존이익한다 반환이야. 현존이익한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따라서 금전 관련해서 이거 취임이 잘 물어본다. 객관식도 물어보지만 주관식도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사무관 승인시험 출제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1번에 3번 지문, 4번 지문이 풀리는 거예요. 가볼게. 먼저 1번에 3번 지문부터 가볼게요. 4번 지문이 물론 틀린 지문이지만 3번 지문.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데 상할 책임이 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거기다 141자 단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141 단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악의자도 현존이익한데 반환이다. 미성년자라면 반환 의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런 얘기죠. 자 이제 4번 질문 가볼게요. 1번의 4번 질문. 위 3의 경우 이 기출문제예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대상은 미성년자가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다. 그게 아니지 그 상당의 금전이다. 금전. 물품 이게 틀렸죠. 용역도 틀린 거고 물품 내지 용역이 아니라 그 상당의 금전이다. 이런 얘기 금전. 그러니까 현존함이 추정된다.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도 이제 가볼게요. 1번 질문. 미성년자가 법률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5조에 되어 있어요. 5조 지금 옮겨온 내용들이에요.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들이 취소할 수 있다. 조심할 점이 뭐예요? 미성년자도 미성년자인 상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법정들이 취소하는 건 뭐 당연해. 근데 미성년자도 아직 성년 안 됐어. 근데 미성년자 상태에서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냐 이 소리야.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다.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추인이라는 게 추인. 미성년자 법률 행위를 법정들이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가 자기가 한 법률 행위를 자기가 추인할 수 있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안 돼. 추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 성년이 돼야 돼. 아니면 법정들이 추인하거나. 미성년자인 상태는 추인 못한다 이런 얘기 제 말은. 취소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기가 5조를 위반한 행위를 해놓고 자기가 취소하겠다라고 해도 되는가? 된다 이 소리야. 합법성 원칙, 금반원칙보다 합법성 가집니다. 즉 무인 법률행위는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인 법률은 취소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야.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5조가 강행법규인가? 강행법규예요. 1번에 2번 질문 뭐 어렵지 않아? 미성년자 법정들의 동의, 묵시적 동의 인정된다. 읽어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1번에 5번 질문 법정들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들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건 시취 입에 된 것이 할 수 없다? 그렇죠. 시취 입이 아니죠. 2번 가볼게요. 13페이지 하단. 자, 2번 보면 요게 이제 15조, 16조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객관식에 잘 물어봐요. 한번 조문을 한번 가볼게요. 조문 먼저 확인하고 법전도 가지고 다니세요. 웬만하시면 법전을 하나 사시든지 법전 사는 게 부담스러우면 이게 시중에 서점에 가면 이렇게 얇은 거 책자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 종이화되어 있는 걸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활자화되어 있는 걸 보셔야지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렇게 구입하셔 보시기 좋겠어요. 어차피 공부하실 거라면. 자, 15조 가볼게요. 객관식으로는 좀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근데 좀 헷갈려요, 자꾸. 이게 헷갈린다고요. 잘 틀린다고. 15조, 16조 일단 이렇게 두 개 조문을 가볼게요. 15조, 16조는 뭐냐면 미성년자가 이렇게 법정들이 받지 않고 어떤 법률을 하면 이제 미성년자 측에서 출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보호에 미흡하잖아. 상대방 불이의 타격을 입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이렇게 취소권을 주는 대신 상대방한테도 어떤 보호해주는 어떤 권리들이 있는 거예요. 뭐 최고권이라든가 거절권이라든가 철회권 이런 것들을 미성년자가 거래한 상대방한테도 어떤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들이죠. 자, 먼저 15조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 촉구할 권리. 즉 일종의 최고권이라고 보통 말해요. 즉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이제 미성년자가 이제 취소하려는 그런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그 법률행위야. 그러니까 너 추인할래 말래 이렇게 너 어떻게 할래? 이 법률을 계속 유지시킬래? 계속 아니면 취소할래? 어쩔래?
아니면 추인해 줄래? 어쩔래? 이렇게 확답 촉구하는 거, 최고하는 거죠. 법률 최고. 자, 이럴 때 미성년자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 반응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15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최고해야 돼? 왜? 미성년자한테 최고 안 돼? 왜? 미성년자한테 최고 봐야 아직 자기가 완전치 않은 자한테 최고 왜 뭔 소용이 있어? 미성년자가 완전하게 돼야죠. 아니면 미성년자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성년이 안 된 미성년자인 상태라면 법정 대리인에서 최고해야지. 이러니 이것도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상대방은 미성년자는 안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제한 능력자가 이 제한 능력자를 미성년자로 생각하시면 돼.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게 최고권이라는 얘기야. 능력자로 된 사람이 성년자가 된 사람이 이런 얘기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뭐하고 이제 헷갈리냐면 131조를 가봐요. 131조. 이게 일순을 거쳐왔으니까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 내가 일순한테 이거 같이 묶어 설명드린다고. 헷갈리지 말라고. 131조 가보시면 이거 131조 뭐냐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무권 대리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여주는 제도로서 비슷한 규정들이 있어요. 이런 15조와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이때 무권 대리인이 이제 본인한테 너 추인할래 말래? 너 네 무권 대리인이 어떤 나와 검증을 했는데 너 추인하면 그냥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아니면 너 추인 거절할래 어쩔래? 이렇게 무권 대리인이 본인한테 최고권 행사하는 거야. 근데 본인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해. 그러면 15조에서는 추인한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는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본다. 조심해야지. 서로 비교.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야. 제 말은. 자, 131조 가볼게. 대리를 거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무권대리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우리 그 15조에서는 1개월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개월 수는 없죠. 그런 것도 비교 대상.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워갈 수 있다.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비교 대상 보시고 같이 다시 앞으로 가셔서 15조 2항 가볼게요. 15조 2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에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는 역시 추인한 것을 본다. 이 3항은 과거에 좀 물어보겠는데 잘 안 물어보는 편이야. 이게 뭐냐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왜냐면 과거에 뭐 친족회 동의 뭐 이런 게 절차가 있었어요. 법정에 어떤 친족회 절차 동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들, 후견인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은 잘 안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15조 3항은 그런가 보다 하세요. 16조 가볼게요. 제한 1항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 동그라미 이제 2항의 단독 행위와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미성년자와 제한 능력자가 거래한 상대방 관련해서 보호제도가 거절권이 있고 이제 철회권이 있는데 철회는 미성년자와 상대방 계약 법률이 한 것이 계약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법률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 행위도 있잖아요. 자, 이때 철회는 계약일 때 적용되는 것이고 거절은 단독 행위일 때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거래한 단독 행위일 때 적용되는 거다. 16조 1항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 동그라미 그러니까 계약 동그라미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한테 주는 제도죠. 다만 상대방의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를 알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16조 1항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철회권을 줄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그자가 미성년자를 알았어. 나중에 아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이 법정들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소를 언제 할지 이게 불안한 지에 있잖아 상대방은. 그러면 이제 아예 나서서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이 나 너랑 없었던 일을 할래. 철회할래. 이렇게 미리 미성년자 상대방한테 미리 권리를 주는 거야. 철회권을 주는 거야. 대신 철회권은 이제 미성년자 거래 계약일 때 이게 내는 거고 또 하나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철회권 행사하려면은 미성년자 거래 당시 그자가 미성년자 사실을 몰랐어야 돼요. 몰랐어야 돼. 알았다면 철회 못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철회권이 제한된다는 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이런 거 아니야? 알았거나 하나의 표현만 돼 있다고 알 수 있었거나 그럼 틀린 거라고. 그것도 좀 어렵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럼 틀린 거라고. 알았거나만 있어. 알았거나만. 알았거나 그럼 알았다면 철회 못한다. 몰랐어야지만 철회한다. 몰랐어야지만 처리한다. 과실은 안 따져요. 알았거나 몰라가 둘 중 하나라고. 알았거나 몰라가 둘 중 하나라고. 자, 이와 달리 이제 15조 3항, 16조 2항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그 법정들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독 행위는 거절이다 소리야. 이때 알았어도 할 수 있어. 거절은. 그런 표현 없잖아. 알았거나 알았으면 못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알아도 할 수 있다는 뜻 이렇게 해석한다고. 3항 가볼게. 심지 3항. 제1항의 철회나 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에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철회나 거절은. 근데 최고는 안 된다 이 소리야. 그것도 시험 문제라는 얘기야.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은. 이제 이렇게 봤다면 문제를 가볼게. 이제 어느 정도 풀린다 이 소리야. 14페이지, 14페이지, 13페이지부터 가봐야겠네. 13페이지 가봐야겠네. 13페이지 2번에, 먼저 틀린 질문, 4번 질문 가볼게요. 13페이지 2번에 14페이지 4번 질문.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일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의 법정 대인에게 거절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제한 능력자에게 거절을 해피는 효력이 없다? 틀렸죠? 철회나 거절은 미성년자 해도 된다고. 미성년자 해도 된다고. 최고가 안 돼, 최고가. 미성년자 최고 안 돼. 확답 쳤고 안 돼. 이런 뜻인 거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또 13페이지 앞으로 가볼게. 하나하나 가볼게요. 2번의 1번 질문.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진할 것이 여부에 확답 촉구, 최고권이죠. 할 수 있다. 2항도 가볼게. 물론 이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진한 것으로 본다. 따라붙을 수 있는 거고. 2번 질문 계속.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법정대인에게 위 1항에 촉구를 할 수 있고 14페이지 상당 법정대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항도 가볼게요. 3번 질문 14페이지 상단 3번 질문.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계약이죠. 추인 시대까지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을 알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옆에다가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좋겠지? 자기 걸로 이해해 주셔야 돼. 그러하지 않다가 뭔데? 그러하지 않다가 그러하지 않다지. 이렇게 공부해주면 안 된다고. 앞에 말이 처리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다.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 말로서 이해시켜 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머릿속에 오래갖고 문제가 났을 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다고. 그러하지 아니다. 그냥 알아두면 어떻게 해? 그냥 암기한 거야. 근데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뭐야? 이해한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5번 질문도 가볼게요.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이 그 단독 행위 당시 제한 능력자를 알았을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철회는 알았을 때는 철회 못해. 근데 거절은 미성년자임을 알았어도 거절할 수 있다고. 그 밑에 해설도 잘 꼼꼼하게 봐주세요. 특히 4번, 5번 질문 꼼꼼하게 잘.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미성년자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질문이고 잘 물어봐요. 이 기출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 지문이야. 기출 지문. 다른 시험에 우리 시험뿐만 다른 시험에도 잘 물어본다. 요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750조를 가봐요. 750조가 아니고 이게 잠깐만요. 몇 번이야? 3번 질문이죠. 766조를 가봐요.
이게 불법행위 이제 소멸시효 관련된 규정인데, 단기 소멸시효가 있고 장기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자, 3년 소멸시효, 10년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자, 760조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 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 동그라미. 피해자나 법정대리니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소멸, 단기 소멸시효.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도 소멸한다. 키워드가 뭐라고? 안날 관련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안날. 이 항은 물론 장기 소멸시효예요. 불법행위란 날로부터 10년 소멸시효죠. 불법은 10년 소멸시효. 자, 안날이라는 것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안날을 말하는데, 문제는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러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잖아. 그러면 미성년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안날 이렇게 가야겠네? 그게 아니다 이 소리야.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인이 안날로 판단한다. 미성년자가 안날이 아니라는 얘기야. 설사 미성년자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는 요 760조 1항이 그대로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거 자꾸 틀리게 물어본다고요. 이제 가볼게. 3번 질문 틀린 부분을 찾아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불법행위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피해자인 미성년자나 그 법대리인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 그 피해자인 미성년자 그게 틀렸다고. 그 부분이 틀렸다고. 조문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761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왜? 미성년자는 어때? 자기 스스로 어떤 권리 능력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행위 능력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판단하면 안 되겠다. 기준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자, 다른 질문은 이제 3번에 1번 질문 어렵지 않아 읽어보시면 묵시적 동의, 법정의 동의, 무시적 동의 가능하다. 앞에 나온 얘기도 하고 13번에 2번 질문, 과거 법무사시험에 무수히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법무사시험이 지문이 짧았을 때, 그리고 법조문 많이 물어봤을 때, 법조문이 저 시험 볼 때쯤만 해도 법조문이 한 70% 이상 법조문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민법 커트라니 어때? 40문제 중에 공부 좀 한다 싶으면 대부분 다 5개 안쪽으로 다 커버해요. 거의 다 대부분 공부 좀 한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 공부한다 그래도 어떻게 10개 정도 틀려 막 12개 막 틀려 민법이. 왜 그래? 판례가 많이 나오고 지문이 길어지고 이런 얘기죠. 근데 과거에 이제 민법이 좀 쉽게 냈을 때, 조문 위주로 많이 냈을 때 판례는 좀 줄이고 이랬을 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물어봤었어요. 지금은 들러리 이름으로 물어보거나 잘 안 나오거나 이렇죠. 3번에 2번 질문.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에 의해서 유효한 범위를 할 수 있다. 117조 참고하시고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때 대리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임의 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대리는 법정 대리인 있고 임의 대리가 있어요. 근데 117조는 임의 대리일 경우를 말하는 거라고. 법정 대리일 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는 아예 미성년자, 제한혼자는 대리인이 안 된다라고 아예 규정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임의 대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3번에 4번 질문 가볼게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으나 추인할 수 없다. 그렇죠? 추인은 미성년자한테 추인 못한다고. 성년이 돼야 추인할 수 있지. 5번 질문.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후 카드 연결을 취소했다면 미성년자는 물품 대금이죠. 금전 상당히 카드사에 반환이 된다. 부당이득. 금전 부당이득. 16페이지 4번 질문 가볼게요. 좀만 더 해볼게요. 16페이지 4번 질문. 미성년자 행위 능력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질문이고, 자, 이것도 틀리기 쉬워요. 보면 맞추는 건데,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기억해두면 되는 건데, 잘 안 잊어버리지, 이런 것들은. 근데, 안 보면 틀리기 쉽다. 자, 물론 교재에 많이 나와 있어. 미성년자 제도는 미성년자 보호제도다. 근데, 이걸 문제화 시켰을 때, 이게 그거랑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안 보면 문제를. 그러니까 교재만 봐서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아는 것들이야. 자, 볼게. 4번 질문. 행위 무효자인지 여부가 연령의 획일적. 그래요. 획일적으로 정해져요.
법원의 심판에 또는 법원의 심판에 정해지기 때문에 행위 무능력자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는 행위 무능력자의 보호보다 거래 안전을 확보함에 있다. 거래 안전? 아 그래 거래 안전 중요해. 여기에 꽂힌다고. 거래 안전에 꽂힌단 말이에요. 근데 미성년자들은 뭐예요? 거래 안전보다 미성년자 그 자 보호에 치중돼 있어요. 미성년자 보호에. 거래 안전이 아니야. 거래 안전이 물론 중요하지. 근데 거래 안전보다 미성년자 제도를 보호제도를 더 우선시켜준다. 우리 민법 제도가. 약자니까. 미성년자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한번 풀어보면 어렵잖아. 근데 안 풀어보면 틀리기 쉽다. 거래 안전에 꽂힐 수가 있다고. 4번의 다른 질문은 문제 어렵지 않아요. 4번의 1번 질문.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대리인으로서 매매 결제를 하는 경우 행위 무능력자를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117조라고 임의 대리 미성년자도 대리행위 할 수 있다고. 4번의 2번 질문은 뭐냐면 이제 설명에 가름하면 이래요. 그 여자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근데 거의 성년이 가까운 나이에요. 근데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 소득이 있었어요. 소득이 있었는데 화장품, 일용품 등을 신용카드 구매했는데 이게 법정 대리는 안 받았어요. 요거 법정 대리 취소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즉 법정 대리에 동의가 있었다면 그 취소 안 되잖아요. 미성년자의 어떤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허락해준 행위, 동의해준 행위. 그러면 묵시적 동의로 봤어요. 왜냐하면 일용품, 화장품, 여자분 이런 것들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 이 여자분이 소득이 있었어. 그럼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구매 계획을 하더라도 취소 안 된다라고 보면 판례예요. 일종의 허락이 있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묵시적 허락.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 4번에 3번 질문 가볼게요.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동그라미 친권자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 후견을 지원한다. 그럼 단순한 시점이 이래요. 이 931조 1항에 관한 얘기인데 즉 부모님은 보통 이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보통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없는 친권자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 뭐 들러리 지문이야 물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그런가? 갸우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 나오는 지문, 그 민법 지문을 다 볼 수 없어요. 다 확인할 수 없다고. 특히 그 친족상속법은 조문들이 많아. 그거 다 어떻게 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거 다 안 보고 간다고. 다 보고 가면 틀리는 거, 다 보고 가면 떨어지는 거야. 왜? 정작 중요한 걸 못 보잖아. 중요한 걸 먼저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만 기출된 것만 확인하고 간다 이 소리야. 거기서 나오면 마침은 하나 얻어가는 거다. 혹시 틀리더라도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민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몰라도. 그러니까 나온 것만 보고 간다. 나온 것만 본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조문들 일수한테 체크해드리는 게 있다고. 그것만 확인하는 거야. 그런 지문이 4번에 3번 지문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을 가볼게요. 후견인과 피후견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등을 하는 경우 그러면 특별히 선임해야죠. 후견인인 피후견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등 행위는 특별히 선임해야 되는데 근데 후견 감독인이 선임돼 있다면 그러면 특별히 선임할 필요 없지. 왜? 후견 감독인이 특별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뜻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볼게요.